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뉴스거리가 임팩트 있는 뉴스가 요즘에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임팩트 있는 뉴스가 나와서 정리도 할 겸 이제 주말에 좀 여러 번 보시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발표가 됐었어요. 자, 여기 금리가 0.25%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보통 이제 매크로상 지금 현재 뭐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미국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었고 금리 보통 이제 매크로 경제에서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장하시는 바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엄청난 상승장이 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뉴스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아마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향후 다가오는 요 구간 있죠. 6월 달부터 여기까지가 될지 내년까지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이 이제 좀 생각보다는 좀 오래 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상승장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일단은 그래요. 예, 그냥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뷰기 때문에 이제 참고만 하시고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 다양한 견해를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녹록치만은 않은 현재 시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2018년부터 주장해왔던 지진에 관해서 일본 이시카와 현서 뭐 규모 6.3 지진 쓰나미 우려는 없었어.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위기 의식을 조장하자고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2018년에 2020년까지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이런 지진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지진 뉴스가 빈번하게 나오죠. 이 얘기는 불의 고리 진동 폭이 짧아졌다는 의미고 방구를 자주 끼면 똥을 싼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우려스러워서 인도네시아 내지는 동남아 특정 지역 그리고 특히나 북미에서 미국 서부 쪽에 계신 분들 있죠. 서부 쪽에 어딘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노파심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땐 이미 늦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뭐 이런 일이 사태가 발생돼서 공중파 미디어에 나왔어요. 주택 붕괴 뭐 인명 피해 속출. 아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댓글 보면은 보통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누리꾼들이 뭐 쌤통이다 가라앉아야 된다 되게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데 이거는 전 세계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예. 그리고 사람이 죽는 건데 아무리 일본에 관해서 아무리 뭐 중국에 관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구조가 뼈 속에 사무친 의식 구조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람 생명이 달린 건데 어떻게 그렇게 예? 댓글을 사람들이 달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저 이제 하게 됐고 이거 어쨌건 경제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향후에 이제 불어닥칠 일이라는 거는 아마 아실 거고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매입보다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빼고는 서울에 있는 뭐 용산의 특정 지역 빼고는 매수하는 것보다는 월세가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 얘기 디지털 커런시 그룹 베리 실버트가 75만 5천 달러 상당의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 주식 판매를 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을 이 장외 거래에서 OTC에서 이제 판매를 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견해가 두 개로 갈릴 거예요. 아 이러면은 ETC가 한 것도 없고 쓸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는 예전에 팔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는데 팔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중요한 건 그 긴 세월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번에 ETC 지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실제로 처음 매각을 했다라고 SEC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SEC의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는 심벌 상품들이 몇 개 있어요.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ETF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이 개인이 봤을 때는 75만 5천 달러가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이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건 지나가는 김에 이제 뭐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제 얘기를 두고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본인이 이 코인에 관해서 한 달 정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든 확신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확신도 못하면서 그냥 추종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큰 수익도 못 거둬요. 그리고 파산 절차 셀시우스가 적격 이용자 대상 자산 반환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 보이저 캐피탈이 작년 말에 가장 나중에 있었고, 그 중간에 FTX가 있었고, 그 전에 3어로 캐피탈이 있었고, 그 전에 셀시우스가 있었고, 그 바로 첫 번째에 테라 파산 사건이 있었고, 이게 두 번째 예, 부정적인 어떤 그런 뉴스였거든요, 작년에. 근데 여기 보면은 해당 적격 이용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예치 자산 100%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회복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라고 이제 저는 뉴스 하나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하나 했고, 여기 보면 BNP 파리바, 그러니까 프랑스 은행이죠. CBDC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을 은행 계좌에 연결할 거다. 그래서 이 뉴스가 간밤에 나왔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시 주석을 방문했고, 시 주석을 방문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해서 좀 촉구하는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경제 관계에서도 유로존에 두 개의 강대 국가가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독일입니다. 근데 이 두 국가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친미보다는 지금 중국 쪽으로 실리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중파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고 기자들이,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언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나 객관적으로 저는 바라보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를 이제 이상한 시각으로 그리고 그 말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은 중국의 1대1로 노선 사이에서 유로존에서 두 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그래서 독일 총리가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한번 시수석을 만난 적이 있었고, 프랑스의 차기 대선 유력한 당선자 후보가 마크롱 대통령 이후에 마린 르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다가올 몇 년 후에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미리 제 느낌적인 느낌을 그냥 말씀드릴 뿐이고, 저는 그냥 항상 일관되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대로 지금 전 세계 흐름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 BNP 파리바 지갑이 은행 계좌를 연결해 중국의 디지털 위엔화 사용을 홍보하고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거를 보도를 했다. 그래서 BNP 파리바스 기업 고객은 중국은행의 시스템과 연결을 통해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이 차이나 머니에 연결할 수가 있다. 여기 기업 고객이라고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중국 경제와 유로존의 강대국인 국가의 페이먼트 시스템의 연결, 국제 교역의 연결. 자, 그런 관점으로 이 뉴스는 이제 전 바라보게 됐고, 또 하나는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는 중국이 CIPS, 러시아가 SPFS, 그리고 인디아가 SFMS를 언급을 하지만 실상 여기에 수많은 국가들이 붙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브릭스에 14개국 국가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추가가 될 거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프랑스도 이 노선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독일 얘기는 안 나왔는데 독일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1대1로 유로존 노선에서는 하나의 중요 포인트로 알고 있어요. 예. 추후에 미디어에서 아마 그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건 스위프트 2.0에 관한 거는 계속 확장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지나가는 김에 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G7이 전부 다 이제 지난 100년간은 미국을 추종을 많이 했었어요. 페트롤 달러, 그리고 군사력에 관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전 세계 중요 콜로니에서 미군은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그 중동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미군이 철수한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영국까지 가장 최근에 해서 돌아섰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영국까지. 물론 G7 회담은 진행하긴 하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현재 그거고, 캐나다는 실질적으로 무역 거래에서 미국하고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캐나다가 어쨌건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독일 7.2%, 이거 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프랑스 5.9%, 그리고 미국이 5%입니다. 현재. 근데 중국은 여기 보시면은 0.7%예요. 그러면은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중국은. 그리고 이게 중국의 내수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기가 상당히 지금 껄끄러운 시점이 왜 그러냐면 인플레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경제 구조 자체가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의 공극이, 이 축이 예전에는 이 폭이 되게 커가지고 인상을 하고 인하를 해서 뭐 경제 구도를, 인플레이션의 거품을 꺼트려서 디플레를 만들고, 디플레일 때는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줘서 경기를 살리고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취약하기 때문에 이 공극이 점점 축소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더디게 갈 확률이 높고, 금리 인하의 폭도 생각보다는 느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미국 경제에 5년간 장기 저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저를 이제 보시면서 당신 개인의 내피셜이다 이렇게 보실 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향후 시간이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고, 저는 IMF나 이런 지표를 가지고 저는 제 추론도 이제 분명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른쪽이다라고 얘기하고 내일 왼쪽이다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영상을 여태까지 봐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한 지금 공중파 미디어에 나와서 얼마 전에 뭐 중국 부동산 때문에 중국 경제 망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미국 경제가 망합니다 이러고 있죠.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가 있어요. 브릭스가 올라가고, 자, 경제가 전반적으로 G7이 하향을 합니다. 좀 전에,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속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에서는, 여기서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냐면,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3년 4개월 전에 코비드가 발생되죠.
코로나19가 발생됐고, 그리고 1년 전에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생이 되죠. 근데 이 전에는 이 전 세계 공급망에 관해서 G7이 가지고 있었어요. G7이 전 세계 공급망에 관해서 에너지가 됐건 지하 자원에 관해서, 그리고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는 여기서 이 공급망에 관해서 기존에는 G7을 도와줬어. 미국을 필두로 해서. 근데 요 코비드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면서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는 G7 위주에서 본인들 자체적인 국가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G20의 힘을 실어줍니다. 네. 이래서 이제 재편된 거예요. 재편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시작이죠.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마 공중파 미디어가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명확성 있게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랑 코인 시장이랑 아주 깊숙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왜? 이쪽이 성장이 있어야 탈달러화가 진행되고, 탈달러화는 가상자산과 깊숙하게 연관돼 있고, XRP 스위프트 2.0이 탈달러화, 그러니까 스위프트 1.0을 깨버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그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가상자산과 CBDC가 전 세계를 넘나듭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중파 미디어에서 한 달 전에는 뭐 중국이 어쩌네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떠들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미국이 어쩌네 이러고 떠들어요. 당장 나온 뉴스를 가지고, 어저께 밤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거기에 여러 명이 똑같이 단순 분석가들이 떠들면 거기에 동화돼요. 이거를 조장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조장하는 코어는 누구일까? 여기 핵심 코어는.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긴 프레임에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저는 언급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트위터에서 단순 분석과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이 그걸 그대로 언급을 하면서 지금 당장의 얘기만 하고 뒤통수를 맞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메타, 인스타그램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보실 때 항상 물음표를 던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서부터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왜 이 얘기를 할까?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식의 견해를 필까 정보를 좀 찾아보시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앞으로 엄청난 뉴스가 계속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지기 때문에 필터링 없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제 살다 보면은 결국 중심을 못 잡아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거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까요? 코인 투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론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임용고시 이거 당선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알아요. 전 아닌데 제 친구가 선생님 되려고, 여자 사람 친구인데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근데 집안은 먹고 살만하니까 본인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외국도 넘나들면서 막 유학도 많이 다니고 막 했는데 뭐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선생님은 못했어. 근데 선생님 되신 분들도 이제 문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 뭐냐면 학생들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고 내가 공부한 만큼 그렇게 보상도 못 받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참 막 공부할 때 패러다임이 어쨌냐. 미래를 보고 임용고시가 좋다, 뭐 공무원이 되면 좋다, 이것만 보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이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 되기 위해서. 이거를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의 판단이었어. 이 긴 세월을. 이게 생각보다 임용고시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탈락을 하고. 그러니까 막상 선생님이 됐어요. 임용이 됐어. 근데 뭐 대우는 그냥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임용고시를 패스를 해도
지금 여기 학교에 출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 탓? 이거는 정부 정책 탓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개인의 탓을 해야 될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구가 감소돼서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선생님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는 거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동화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이 직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과연 어떤 건가? 미디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방향성이 맞나?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을 지금 시간이 가기 전에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중국의 암호화폐 입장은 홍콩의 움직임에 뭐 변화가 없다. 꼭 경영진은 말했다. 이 얘기. 그러니까 홍콩을 보고 중국이 뭐 오픈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라고 코인텔레그래프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중국 본토는 이미 1위부터 5위권의 은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중파 미디어는 절대로 그거를 대중들한테 언급을 안 해요. 네.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는 규제안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국 금융감시단 불법 암호화폐 ATM이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다. 이 얘기 규제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규제해서 뭐 여기에 걸리는 스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처리하겠다 이 얘기죠.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 안 드리는데 규제 칼날이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규제가 점진적으로 되면 될수록 스캠 코인이나 스캠 거래소들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대형 거래소 그리고 이미 리스트 안에 제도권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대형 코인들 위주만 거래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어요. WHO 뭐 코로나 19 국제 비상사태 해제 3년 4개월 만에.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뭐 별거냐라고 이제 보실 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뉴스거든요. 예, 결정적인. 그래서 뭐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인도 중국 외교장관 SCO 회의서 국경 긴장 완화 논의. 작년 어느 순간까지 인도와 중국은 국경 사이에서 군인들이 총각칼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마포자루 같은 그런 몽둥이를 들고 서로 막 분쟁하는 장면을 우리는 미디어상에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대중들은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안 좋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과 인도는 한 팀이었다라고 지금 밝혀지기 시작을 했죠. 자, 어쨌건 지금 그렇습니다. 탈달러와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오페크 플러스 러시아와 사우디 중동 국가들 그리고 점진적으로 와해되고 있는 G7에 추가되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와해되고 있는 G7 그리고 그 선진국 중에 미국 쪽에서 반대쪽으로 탈달러화 쪽으로 전향되고 있는 추가되는 국가들. 자,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과연 어디서 어디로 흘러갈지. 예. 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식견 내에서 그냥 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단기적인 시세 오르락 내리락보다는 조금 긴 프레임을 보시면은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연휴 중에 영상을 또 하나 올려드렸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예, 항상 그리고 감사를 드려요. 오랫동안 인내하신 분들 향후에 이제 많은 큰 수익 거두시기를 저도 이제 기원을 하고 예, 잘 견디셨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분들께 응원을 드리고 자, 예, 좋은 주말들 되세요. 감사합니다.